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10월 2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 창릉동 일대는 영상 6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16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흐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경북 경주는요, 현재 기온 2도고요. 오늘 낮 최고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하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오후 6시 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서 오전 10시 29분부터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추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벙커원 교회가 녹사평역 1번 출구에서 오늘 저녁 7시에 추모 수요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LG와 한화의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오늘 저녁 6시 반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는 LG 트윈스 팬인데 하나 이글스도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노컷 뉴스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전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변호사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서경환,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수견 대법관이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자신한테 배당되면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의 주심을 맡을 수 없어서 올해에만 36건이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아니면 여전히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 스스로 회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대법원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주심만 피하면 된다는 규정이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추진되는 지금 사법부가 불평 부당함을 증명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교체를 해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3년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출퇴근길은 여전히 압사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 계단의 인파 밀집도가 이미 마비 상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잠실, 강남, 홍대 입구,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역 등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5곳의 밀집도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았더니 2호선 강남역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승강장 계단에는 1제곱미터당 4.8명이 몰렸는데 기준치 2.5명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4.8명이요.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4.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다른 주요 역들도 모두 떠밀리는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은 실제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압박을 느끼며 이동하고 있었고 일부 역에서는 인파를 통제할 안전 요원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안전 요원 확충과 보행동선, 유도선, 안전바 설치 같은 물리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인파에 당황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또 다른 참사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군중감시 인공지능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적극 뒷받침하며 추진이 시급하다 이런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이혜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군중 속의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서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AI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박수나 호흡 변화 등으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고 비정상 범주로 분류된 사람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대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내적 생리 반응을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높은 부합성을 자평하면서 법적 위험 요인도 없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서 실제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혜민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삼는 발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철저히 감사받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과로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은 진정한 책임 감당보다 입단속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지점 오픈을 앞두고 일하던 26살 정모 씨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정 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주 8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와 일정표를 근거로 보면 하루 16시간 넘게 일한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회사는 13개월 평균 주 44시간 근무였다 하면서 과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근 12주간의 과로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회사 주장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전직 직원들 역시 휴게 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이어지고 하루 16시간씩 일한 적도 있다라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산재 신청을 준비하던 유족에게 양심껏 행동하라 이런 문자를 보냈고 사건 보도 후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거절하라 라면서 입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청년이 과로로 숨졌는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특수학교 교실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돌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안정시키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즉시 투입된다면 상황은 훨씬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 현장 대부분은 그런 전문가조차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7곳은 행동중재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천과 울산은 1명, 서울, 대전은 2명뿐이었고 경기도만 1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전국 전문가 수는 38명,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은 1,100여 명, 전문가 1명이 30명 가까운 학생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 격차도 심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3억 4천만 원이지만 광주는 고작 1,000만 원 남짓으로 무려 30배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전문가의 주요 역할도 교사 연수나 학부모 상담에 머물러 있어서 정작 필요한 현장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오늘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6년 만의 방한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2달여 만의 만남.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매듭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만남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회담 공보문을 보면 러시아 측은 북한의 안전 이익과 주권적 권리 수호에 지지를 보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에 변함없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 성명에 들어간 미국 비난 메시지는 북한 공보문에선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북한이 응답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의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 씨에게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한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의 측근 유경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뒤집은 전 씨를 향해 재판부도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유 전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 씨는 김건희 씨가 그 물건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 확대는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2%.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보다 약 3배 정도 오른 1.3%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5% 증가했고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척결 등 정책 효과도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포성이 멈췄던 가자지구 하늘에 또다시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지시를 한 뒤 폭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지 19일 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의 인질 시신 송환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시신 한구의 신원이 가자지구에 아직 억류 중이던 나머지 인질 13명 중 1명이 아니라 이미 2년 전 반환된 인질 시신의 다른 신체 부위로 판명된 겁니다.